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천안 신세계백화점에 와서 우리 강의를 대한민국 입시지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디스크를 이용한 우리 공부 패턴 만들기 그런 주제로 좀 한번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부모님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통적인 질문은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좋아하는 진로를 찾아줘야 될 것인가, 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조금 도움을 주고 찾아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아까 전제가 이거였죠. 우리 아이를 뭐 입시로 달리게 하고 싶지는 않다.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입시에서의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쪽에서의 솔루션은 오히려 좀 쉬운 거예요. 사실 아이가 공부 동기부여가 되고 그랬으면은 네가 열심히 해보고 동영상 강의도 있고 그걸로 부족하고 또 뭐 특별히 뭐 영재고 과고를 가려고 하든지 뭐 그런 특수 진로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정해지면 뭐 학원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쉽게 진로를 뭐 보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 입시가 아닌 상황에서의 제가 이제 얘기하는 뭐 미래 스토리 교육이라든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는 이 부분이 더 어려운 난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했다 입시 방향으로 가는 거는 1차 방정식이라면 이거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찾아가야 되고 또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건 거죠. 우리들도 대부분의 경험이 어떻게든지 하여간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왔더니 먹고 사는 뭐 직장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적인 그 시대를 보는 툴과 경험을 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몇 가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악동 뮤지션이다, BTS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사례로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더 집중해서 해줬더니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굉장히 특수하고 뭔가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음악 쪽에서도 성공하기가 쉽냔 말이죠. 사실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걸그룹이 되겠다 아니면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야, 거기는 쉬운 줄 알아? 공부가 더 넓은 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또 아까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할 애들은 이미 유초등 때 이미 진로 적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애들이야. 근데 이 얘기를 악동 뮤지션 아빠도 똑같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그 책을 소개했거든요. 악동 뮤지션의 목소리를 높여 아이들, 악동 뮤지션 창혁군인가요? 그 두 친구가 쓴 찬혁군하고 수현양이죠. 그 두 사람이 쓴 거랑 또 부모님의 관점에서 쓴 게 있어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 그 책이거든요. 자녀교육서. 제가 우리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두 책을 같이 보면 아이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들과의 어떤 그 소통 책으로 그 책을 부모가 같이 보고 애들한테도 또 같이 보여주고, 그럼 애들은 애들 입장에서 맞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라고도 하고,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지금 수연 양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꿈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노래 잘한다, 목소리가 예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나 그럼 노래를 해야지. 노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악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네가 좀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버클리 음대를 나와야 돼. 그 누가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책상에 딱 붙여줬대. 뭐 이수연 버클리 음대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엄마 아빠도 와, 그래, 너는 꿈과 목표가 있구나, 좋구나 했는데 찬혁군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없는 거야. 엄마, 나 그림을 그려볼까? 엄마, 나 뭘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건 좀 늦지 않았을까? 지금 시작해가지고 될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아빠는 굉장히 소통하고 대화해주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를 아빠가 싫어하는 거면 아빠를 설득시켜야 됐대. 그래서 찬혁군은 그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아빠를 이길 수도 없고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아빠는 다 늦었다고 그러고
그럼 나 뭘 하라는 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거의 1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빠하고 대화 금지, 아빠하고 대화 단절, 이런 시절을 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찬혁군은 이게 보통 재능은 그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쏟아질 듯 나온다. 이게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임계점에 되면 엄청나게 쏟아지게 나와가지고, 그때 작곡을 한번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 이거 네가 쓴 거야? 그래가지고 뭐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잘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배워야 될 게 그거라고 제 칼럼에서도 하나 썼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작곡해볼까? 이렇게 해서, 야 작곡 그거 아무나 하냐? 뭐 보통 이러잖아요. 다 저기 하고 네가 뭐 기타 코드나 배울 줄 알아? 기타 코드도 모르고 코드도 모르고 지금 작곡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처음에 가사 쓰고 뭐 그랬을 때도 네가 기타도 제대로 못 치면서 무슨 작곡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봐. 해보다 안 되면 다른 길도 할 수 있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도 실패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찾아줄까야 될까는, 엄마 아빠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어떤 이 로드맵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어느 학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되고, 또 뭐 예고를 가서 뭐 미드는 어디를 이렇게 진로를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그 재능을 어느 때 드러날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날지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부모의 가장 큰 노력은 뭐냐면은,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봐. 해보다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럼 같이 한번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걸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뭔가 이거를 좀 알아보면서 그게 네가 정말 좋아하고 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아이 성향인 경우 아까 우리 디스크적으로 봐서 내 진로적성이 아닌데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보통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C 성향인데도 아까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벌써 판단을 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타이밍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성향이 있는 지금 친구 하나 있는데, 애가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처음에 쳐보니까 선생님 잘 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서 좀 네가 좀 즐기는 수준에서 좀 발전하는 단계로 가려면 약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콩쿨 대학 같은 것도 나가보고 모두 해보라고 그랬는데, 얘는 자기 가서 그 긴장하고 그런 거 싫대. 다른 사람들이 나 보고 하는 데서 그런 것도 싫대. 그림도 뭐 잘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 그러면 그림을 해서 다음에 무슨 사생대회 같은 뭐 나가보기도 하고, 네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더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 너 또래 수준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엄마가 이제 동기부여 차원, 진로지도 차원에서 막 펌프질을 했는데, 애가 전혀 요동이 없는, 엄마 나 싫다고 그랬잖아,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거 경쟁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그 로봇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애가 엄마 나 다음 주에 로봇 경진대회 나간다? 이런다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랐어. 너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근데 로봇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고 뭐 잘하는 그거를 찾는 타이밍과 방법이 있거든요. 또 멘토를 또 만나서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이게 잘하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요즘 책 다른 거 쓰면서 찾아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회계사였고 아이 자녀 교육에 그 양자였잖아요. 양자로 들여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스티브 잡스 부모가 거의 명문대 출신 DNA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애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좀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학교 가기 전에 많이 공부를 시켰더니 초등 1, 2, 3학년 때는 너무 지루한 거야, 학교 배우는 게.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는 거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딴짓하고 장난치고 그래서 완전히 문제아로 찍혔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안 되는 거다 싶었는데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테디 힐 선생님이라고 스티브 잡스의 재능을 알아봤어. 얘가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보니까 넌 굉장히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뭐 제대로 활용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너가 요거를 이 워크북을 지금 맨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러는데 이 워크북을 다 해오고 그러면 $5 줄게.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얘한테 스티브 잡스한테 먹힌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약간 DC 크리에이티브 형이거든요. 이게 약간 신중하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남들 안 하는 D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약간 C성향이 있는 약간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골수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니까 I 성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막 자기가 뭐 직원들도 그냥 갑자기 해고시키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간 없는 거야. 이게 친구 관계나 교우 관계도 좋지 않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를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격려를 받고 문제지를 풀고 그래서 나중에 얘가 진짜 학습 능력이 있는데 지금 발현 안 한 걸로 해가지고 학습 능력 테스트를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고2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을 월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월반을 안 하고 한 학년만 월반을 했거든요. 근데 월반하고 난 다음에 6학년 때 더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 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공부는 완전히 그냥 손 놓고 다른 것만 하고 그래서 뭐가 학교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 블로그 읽어보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책 보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자기를 동기부여하는 게 안 됐다고 그 초등학교 6학년 그레이드 6 엄밀히 중학교거든요. 거기 초등학교가 1학년에서 5학년짜리가 있고 6학년에서 중학교 과정이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가가지고 최악의 선생님 스쿨 리포트를 받았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진로지도라고 하는 게 이 뭐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애들은 그냥 대기업 종사자 아니면 전문직 그런 직업들 그러니까 입시로 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진로지도는 그런 뭔가 로드맵이 딱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7, 80%가 넘는 아이들의 진로지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도록 좀 뭔가 여유를 갖고 지켜보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좋은 계기와 좋은 선생님과 뭔가 우주적인 힘을 좀 받아야지 이거를 내가 뭐 이걸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기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이 뭔가? 그거 봤을 때 애가 내가 뭐뭐뭐를 했다라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아까처럼 야 너 그거 그전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자꾸 뭐 고지식하게 또 그렇게만 적용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애가 얘기를 안 하겠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관심은 있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지난번에 시켜줄 때는 안 하고 또 지금 와서 딴소리 한다고 혼내겠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라든지 자기의 재능을 느꼈던 그 순간, 느낌이 왔던 순간을 부모한테 리포트를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진로지도는 사실 뭐겠어요? 아까도 이게 진짜 가정식탁, 대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가 들어주겠구나. 받아주겠구나. 그렇지만 엄마는 약간 꼼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러는 성격인데 안 해봤던 거 하고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도 기본적인 엄마 아빠의 태도는 내가 말한 거라든지 나의 진로지도라든지 나의 적성이라든지 재능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기르는 거는 그럼 이거는 애가 노력해야 될 건가요? 부모가 노력해야 될 건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항상 얘기하게 되는 게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키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애를 지켜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애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가 셋이 있으면 아주 잘 됐다고 그러죠. 이게. 그 첫째 사춘기로 접어들고 그렇게 맞추기 힘들고 그 애한테 초점을 두지 말고 둘째, 셋째한테 더 에너지를 쓰라고. 근데 초등 5, 6학년 이상 되면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가야 될 거고
네가 뭘 하고 있는지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리고 네가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어떤 건지 그걸 얘기를 해주고 또 엄마 아빠는 막내 지금 신경 쓰고 뒤지다거리하고 지금 보통 이제 하부르타 할 때도 그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애하고 하부르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0여 년은 그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가족 식탁 대화야 우리 얘기를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너무 어색하고 애도 아 이게 하기가 힘들어 엄마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막내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가 그런 줄 알아. 아예 그 지금 뭐 한 5-6살 미만이면은 아예 밥 먹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역사책 하나 우리 어린이 역사책 듣고 무슨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고 버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유태인 랍비한테 토라 탈무드 배우려고 한남동에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다 저렇게 산다. 어떻게 뭐 가족 식탁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유태인들은 유태인 전체에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유태인들을 정통파 유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회당에 온 한 다른 유태인이 있길래 야 너도 그 먹는 음식 규정도 있어. 코셔라고.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빼서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코셔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코셔 레스토랑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금요일 날 해 떨어지고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 거의 가족하고만 보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해야 될 게 많아. 손을 정결례를 하고 뭐 남자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도 이제 유태인이니까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사냐고 그랬더니 그 유태인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거는 로봇과 다름없다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산 유대인들 아니면 중간에 그렇게 안 살다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못한다고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춘기를 접어든 안 하던 애들한테 이거 뭐 새로운 문화적인 걸 적용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어리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셋 이상이면 오히려 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아이한테 자율성을 주고 그 에너지와 관심을 사실은 이때 교육 가능한 가장 제일 어린 아이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서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애가 성격이 모나고 까칠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다듬어서 이렇게 뭐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게 부모로서 내가 애를 만들려고 그러는 뭔가 애를 조작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애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되는데 막 그런 또 부담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된 애를 깎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내 욕심이에요, 사실.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12살 이하의 시기를 저는 유태인들은 그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걸 저는 교육 가능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교육 가능한 시기는 약간 부모가 독재 비슷하게 해도 괜찮다고. 뭐 어차피 그 부모의 가치관이라든지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애들은 유튜브, TV, 광고, 친구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어차피 부모한테 세뇌당하거나 세상 문화에게 세뇌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다 큰 애를 지금 다 큰 애들은 왜 바꾸기 힘들까요? 세상 문화에 이미 반 이상이 세뇌가 돼 있어요. 본인들의 뭐 제가 최근에 키즈 카페 우리 갔더니 키즈 카페에서 BTS하고 블랙핑크 그 큰 대형 화면에다가 키즈 카페에서 내내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좀 노출되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은 또 그거 계속하고 키즈 카페에 가도 뭐 이런 때 노출된 아이하고 그렇게 노출이 한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한 5-6시간이에요. 부모랑은 몇 시간 얘기해요? 진짜 뭔가 진지한 주제로 밥 먹었니? 뭐 했어? 일어나서? 이거 말고 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럴 때 뭐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 이런 주제로 좀 진지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돼? 시간이 뭐예요? 몇 분이에요 지금? 그럼 몇 시간 대 몇 분의 지금 게임이기 때문에 왜 애들이 점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 세상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시간하고 우리 부모랑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12살 이하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엄마 아빠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독선적이고 뭔가 내 대로 하는 거라고 해도 이미 12살 이하가 되면 본인이 판단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정리할 건 정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살아갈 시간이 지금 7, 80년이 넘잖아요.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랑 많이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시간 10년 동안은 엄마 얘기를 좀 들어. 애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이게 독재고 아이들을 내 맘대로 그 욕심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이후에 12살 이후에 이제 초등 5, 6학년 이후에 애를 내 맘대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 의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지금 뭘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욕심인 거죠. 거기서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고 소통이 안 되고 더 이 갭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사실은 좀 진로지도 측면에서 좀 중요한 측면은 내가 그 진로지도의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서 이걸 하는데 뭘 필요하고 이걸 알아서 아이들한테 물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내공 우선은 가장 큰 전제가 우리 그 악동미신 아빠 책을 한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한번 본인이 그걸 내려놓고 또 본인의 판단 기준과 뭐가 다 기준이 있었는데 애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하는 걸 보고 그거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찬혁이는 찬혁이의 길이 있다 라는 걸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빠가 이 아빠가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애한테 사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했다. 그 이전에는 아빠가 경험하고 이런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사실은 계속 그걸 강요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그건 아빠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애한테 솔직하게 그리고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고가 트이면서 약간 장난스럽게 찬영이가 아빠도 좀 잘하세요.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얘가 다시 얘기하기 시작하고 뭔가 대화가 회복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는 재능이 막 완전히 그냥 터져 나온 거야. 이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지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내가 안 해주면 이게 무능한 부모 아닌가. 다른 부모들은 다 알아서 좀 해주고 실수하지 않게 좀 더 빠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해줘가지고 얘는 좀 뒤처지고 또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해.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시지도적에서도 말할 때도 그 우리 입시계에서 자꾸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지금 제가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 고흐가 몇 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지 아세요? 37살 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27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정식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조금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었는데 반 고흐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너무 그 도덕적 기준이 막 강했던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를 헌신하고 막 그다음에 자기를 내어놓고 뭐 내 거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 강박관념이 너무 강했던 거야.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목사도 돼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정신질환도 약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삶이었어. 그러다가 27살, 28살 때 그 전에 이제 친척들이 구필 화랑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뭔가 그림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7살 때 내가 본격적으로 진짜 남은 인생 그림 그리면서 살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후기 인상파 아니면 전 세계적인 지금 뭐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넘버 1, 2에 반 고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미리 빨리 시작하고 그러면 스킬만 늘어요. 스킬만. 그러니까 악동 뮤지션급으로 되려면은 사실 그런 잔스킬을 배우는 게 우리 보통 그런 K-팝 스타 같은 데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인 분들이 무슨 실용음악학과에서 뭐 배우고 막 그랬다는 친구들 떨어뜨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스킬은 있는데 소울이 없다. 뭔가 기교는 많이 배웠는데 진짜 뭔가 그 표현할 수 있는 너만의 그 색깔을 발견하는 법을 네가 지금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건 마찬가지. 이거는 꼭 축구를 시키는데 슛 넣는 연습만 계속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그거를 슛 넣는 연습은 지가 스킬을 어느 정도 경지에 달했을 때 알아서 지금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될 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키우려면 엄마 어렸을 때는 체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체력. 그 다음에 이런 진짜 하브루타나 이런 가족식탁 대화를 하면서 우리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그 부분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데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너는 약간 나는 인류하고는 진짜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구나. 그런 갈등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재능과 이 정도의 좀 수준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도 취미생활이라도 하면서 네가 계속 할 수도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그걸 진정한 진로를 좀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거지. 세부적인 마이너한 그런 정보들을 아이한테 물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의 답이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천안에서의 진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그 학군지도 개정판에서도 제가 천안편은 특별히 따로 좀 언급을 했어요. 대전편 뒷부분에다가 해서 사실은 제목이 490페이지고 제목이 뭐냐면 대전 충남 지역의 일반고와 천안이라는 숨겨진 진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사실 천안은 이게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의외의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가 공부 쪽으로 입시 쪽으로 승부를 본다고 그래도 대부분 뭐 충청권이나 천안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대전으로 또 많이 가려고 그러죠. 아니면 뭐 서울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대전에 있는 뭐 대전의 대전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고니까 뭐 그래도 뭐 대전 뭐 충남고라든지 뭐 거기에 뭐 여기도 있고 또 둔산학군이 뭐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학군의 도움을 받아서 뭐 대전권에 있는 학교들에서 뭐 가든지 대전 외고만 해도 충남 외고는 조금 사실 약하거든요. 충남 외고는 이게 또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여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쉽지가 않고 입시 실적이 의외로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일반고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좀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전 외고는 전국 외고 랭킹에서도 거의 3, 4등 안에 드는 탑 레벨의 외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자꾸 대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이 옵션도 많죠.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뭐 이런 저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벗어나야 되고 뭐 뭔가 대전에서 어떤 승부를 봐서 초중부터 이미 뭐 거기서 둔산학군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입시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고 또 초반부터 아예 그냥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그런 로드맵을 가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치고 나오는 초등학교 때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 확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를 못했다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내신 1학기 때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3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향상의 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국 100위권 고등학교가 아니라 200위권 고등학교. 200위권 고등학교는 서울대 진학실적으로 기준해서 서울대를 한 3, 4명 정도 보내는 되거든요. 그럼 서울대를 서너 명 보낸다고 그러면 연고대까지 하시면은 한 뭐 15명, 20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고, 좀 뭐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한 100명 정도는 보낼 수 있다. 이런 정도 능력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정원이 한 300명, 400명인데 처음에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교육이 안 되거나 선행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에 갔더니 한 200등을 했어. 근데 200등에서 100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100위권 학교는 그게 안 돼요. 자주 말해요. 100위권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고3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천안 북일고라든지 뭐 충남 삼성고 이런 데 가서는 그냥 1학기 성적이 그대로 가는 거야.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어. 다들 애들 잘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공부 자존감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는 사실은 천안권에서는 또 너무 뭐 그래도 다닐만한 학원이 없다. 이쪽에 불당 지역의 학원가나 이 정도면 웬만한 학원 다 들어와 있는 거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초, 중 레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학원가 걱정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가격 대비 어떤 그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간다고 그럴 때도 이쪽에는 충남 가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안 북일고도 그렇고 충남 삼성고도 그렇고 공주 한일고도 그렇고 공주 사대부도 그렇고 충남 지역 선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나 외부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전형이거든요. 이게 전형이 다른 거죠. 경쟁이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TO를 받고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TO를 받고 갔을 때 과연 그 고등학교 레벨에서 경쟁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다른 문제죠. 사실 이게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사고 같은 데서 기업 임직원 특별 전형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전국 선발한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들이 사실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그런 전형을 폐지하고 그냥 다 같이 통합을 하고 그런 추세로 요즘 자사고도 많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냥 임직원 전형을 점점 없애는 추세예요. 이게. 근데 충남 삼성고는 좀 다른 의미죠. 이게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전국 단위 자사고도 아니고 충남 저기니까 좀 다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명문학권, 대전의 둔산학권이라든지 뭐 대치동에 있는 학원보다 훨씬 더 경쟁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충남 과고는 정원이 75명인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울대를 3명 갔어요. 전국 레벨로 하면 219위예요. 과거치고는 등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 서울대를 3명 갔으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얘네들이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아니면 인서울 공대권이에요. 아무리 못 가도 사실은 충남 과고 정도. 정원들이 75명 한 반에 75명 팩이 아니야. 대학 진학률이 96%예요. 75명 졸업하면 그다음에 재수하는 애들은 한 3명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이 정도인데 만약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둔산학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뭐 대전과고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간신히 들어갔어. 들어간다고 해서 걔가 완전히 그 학교에서 최선의 어떤 입시 결과를 내서 또 좋은 대학 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100%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안에 가서도 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저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만약에 영재고 갈 레벨에 있는 아이가 충남 과고로 갔어. 그러면 좀 이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3등 안에만 들면 서울대를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어떤 게 사실 객관적인 레벨에서 더 이게 공부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덜 받고 내신에 대한 부담을 덜 갖고 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주변 아이들이 그 다른 뭐 최상위권 영재고에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실험하는 분위기고 학생 수도 적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생 비율도 다 모든 과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영재고처럼 막 그 안에서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선행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뭐 과외를 따로 이런 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수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 안에서 초중까지 여러 가지 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고 아닌 옵션도 있으니까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 쪽으로 해서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안 가서 뭐 일반고로 갔다. 일반고로 갔다고 했을 때도 200위권이 들 수 있는 서울대를 3, 4명 정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천안권에만 해도 한 확실한 학교만 4, 5학교가 되거든요, 지금. 사립학교도 좀 많은 편이고,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드릴까요? 천안고,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복일여고 이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 학교에 가서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전략을 해서 만약에 입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환경을 바꿔가지고 대전으로 가나 뭐 서울로 가나 그런다고 해서 또 그 입시에서 뭐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천안은 여러 면에서 사실은 이 기회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외부적으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학군 지도에서 16대 학군 뭐 이렇게 하면 외형적인 게 좀 확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서울대를 뭐 10명 이상 보내고 뭐 의대 진학자가 몇십 명 나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질적으로 생각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지역이 사실은 천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또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가 학군이 좋고 그러니까 집을 살 거냐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고려적인 상황, 지금 이제 천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또 어느 정도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석의 차원의 문제지만 교육적인 문제로만 놓고 봤을 때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에 있어서는 천안은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게 자사고 옵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자사고가 안 됐을 때 일반고 레벨에서도 최상위 전략이라든지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학원과도 천안 내에서는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지방에서 찾기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숨겨진 진주와 같은 지역인데 많은 분들 사실 모르고 계셔서 저는 뭔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안 쓰려고 지금 여기 이 분들만 알아들으려 하는데, 근데 씀으로써 천하의 지역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고 천안에 또 이런 메리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굳이 사실은 저는 천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상위권은 상위권 레벨 나름대로, 중상위권이면 더더욱이 그런 거죠. 이 안에서 오히려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런 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이 분명해진다. 그랬을 때 서울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도 사실 늦지 않고, 그게 또 예체능이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굳이 빨리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성과가 나는가. 또 대한민국 입시지도에서는 좀 얘기를 했지만 예체능도 사실 예체능의 예중여고를 나오고 미대라든지 음대를 나와서도 그 진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자기만의 그거를 해야지, 정해진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길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학군지도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교육 전문가를 20년을 하다가 이 책을 내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공부를 한 1, 2년 정도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든지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고 낸 다음에 이 책을 내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부동산 전문 대학원의 학술 동아리에 가서 제가 학군지도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을 모셔놓고. 그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전문가는 없었다. 교육 전문가인가 부동산 전문가인가. 그 부동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누구도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않았던 학군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책을 써낸. 이게 앞으로의 미래 진로 지도는 이거예요. one of them이 되는 게 아니라 only one. first one이 되는 게 지금 답이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니즈는 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해. 근데 그럼 이거를 발견하는데 저는 얼마가 걸렸죠? 20년 걸렸어요. 20년. 교육 쪽도 해보고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하는데 아무도 안 했던 거구나. 근데 지금 교육적인 면에서는 보니까 학군 쪽에서는 이 부동산을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 중에 교육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학군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왜 좋은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또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이 책이 제가 초판을 냈을 때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됐는데 지금 재판 내면서 600페이지가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전국에서 피드백을 다 받아요. 오늘도 제가 와가지고 여기 천안 계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점점 책이 두꺼워지니까 다른 분들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 있는,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고 시간 활용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직업의 세계들이 사실은 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창의적인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걸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뜨는 직업은 뭐고 막 분석을 해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부모적인 수준에서 가장 해줘야 될 거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내공과 또 아이들이 그런 자기의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을 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